아저씨, 내 동생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제발요, 제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 한 소녀가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품에 아파 보이는 세 살배기가 안겨 있었고 뒤로 네 명의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었지요.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16소녀는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했던 걸까요? 어째서 이 어린 것들이 한겨울 폭설 속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박서연 15살 중학생이었던 이 소녀에게는 5명의 동생이 있었지요. 13살 서연이, 12살 준호, 9살 준서, 5살 소윤이, 그리고 막 2돌을 넘긴 소율이까지. 부모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6남매를 오순도순 키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 재산이 뭔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야. 6이나 되는 보물덩어리들. 어머니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지요. 그런데 그해 12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함께 차를 타고 오셨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고 만 것이지요.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서연이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지요. 박서연 학생, 맞지? 어른 없니? 보호자분. 그 순간 서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15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잔인한 것이었지요. 엄마, 아빠, 서연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뒤에서 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서연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5살 소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 모습에 서연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은 을씨년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친척이라고는 고모 한 분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장례식장에서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지요. 박정숙, 서연이 아버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45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조카들과는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들을 어떡하지? 6이나 되는데. 보육원 보내야지 어쩌겠어. 누가 6을 다 키워. 그 말이 들리자 서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이라니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고모 박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맡을게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요. 정수가 네가 혼자 사는데 애를 6이나? 형부네 보험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애들 키우면 되지. 그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험금이 있었지. 서연이는 고모가 자신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서연이를 보며 박정숙의 눈이 묘하게 빛났지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남매는 고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요. 6아이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지만 서연이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모, 저희가 집안일 다 할게요. 동생들도 제가 잘 돌볼게요. 서연이가 두 손을 꼭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모의 대답이 이상했지요. 그래, 알아서 해. 난 바쁘니까.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야 고모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지요. 거기엔 조카를 향한 애정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다는 듯한 짜증,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만이 있었지요. 서연이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고모의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서연이는 잠든 동생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다 지킬게.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지 일주일 6남매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집에서 보내는 날들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아이들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는데 그마저도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6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서연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지붕 아래서 동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문제는 고모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밥이라도 차려주셨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고모는 아예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알아서 해먹어. 냉장고에 뭐 있겠지. 냉장고를 열어본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텅 빈 냉장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지요. 고모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귀찮게 왜 그래. 차갑게 내뱉고는 고모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이는 가만히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지요. 우리가 짐이구나. 그날부터 서연이가 동생들 밥을 챙겼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받기로 했는데 고모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지요. 돈? 무슨 돈? 니들 먹여 살리는데 다 들어가.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여쭤볼 때마다 고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니들 걷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보육원 갈래?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고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소율이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지요. 새살배기가 손이 미끄러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모의 반응은 끔찍했지요. 이게 얼만데. 고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서연이가 재빨리 소율이를 감쌌지요.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안 잡아줬어요. 소율이는 아기잖아요. 그래. 네 동생들 네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뒤에서 소율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고 5살 소윤이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울어? 울기는 왜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고모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우는 동생들을 달래야 했지요. 쉿, 괜찮아. 그날 밤 동생들이 잠든 후 서연이는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가 닳도록 이불을 깨물며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참았지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매일 밤 동생들을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지요. 조금만 참자. 내가 18되면
내가 다 데리고 나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는 고모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아, 진짜 짜증나네. 돈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고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또 가지 뭐. 이번엔 꼭 따야 해. 서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따다니. 설마 도박? 불안한 마음에 서연이는 고모 방을 몰래 살펴봤지요. 고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마장 영수증, 카지노 칩, 그리고 빨간 도장이 찍힌 독촉장들. 서연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부모님이 남기신 보험금 분명 2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6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그런데 독촉장에 적힌 금액을 보니 고모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돈을 다 날린 거야? 서연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날 밤 고모가 들어오자마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고모, 엄마 아빠 보험금 어디 있어요? 고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네가 그걸 왜 물어? 다 쓴 거예요?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남긴 거라고요. 당장 나가. 고모가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보육원가. 니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당장 내일 보육원에 전화할 거야. 그 말의 뒤에 숨어있던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보육원 가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13살 서연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지요. 다음 날 정말로 보육원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모는 이미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데려가세요. 나 더는 못 키워요. 차갑게 내뱉고는 고모가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동생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가는 거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연이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6남매는 고모 집을 떠나 보육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모의 집이 점점 멀어졌지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소율이가 서연이 품에서 잠이 들었고 소윤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동생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괜찮아. 어디든 우리 6이 함께면 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서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육원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낡은 건물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지요. 차에서 내린 6남매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야?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연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보이지? 이름도 예쁘잖아, 햇살. 하지만 속으로는 서연이도 막막했지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녹슨 철문, 갈라진 운동장. 여기서 동생들과 얼마나 버텨야 하는 걸까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그나마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힘들었지? 일단 따뜻한 밥부터 먹자.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에 막내 소율이가 원장 선생님 다리에 매달렸지요. 밥 줘요? 그 모습에 원장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줄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고모 집에서 얼마나 굶주렸으면 3살배기가 밥 달라고 매달리는 걸까요? 서연이는 그런 동생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보육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6남매는 한 방을 배정받았지요. 다른 아이들은 나이별로 방이 나뉘는데 원장 선생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한 방 써.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 말에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고모한테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보육원 생활은 고모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밥은 제때 나왔고 때리는 사람도 없었지요. 서연이는 매일 아침 동생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엄마 역할을 놓지 않았지요. 서연아, 머리 묶어줄까? 준호야, 숙제는 했어? 준서, 밥 천천히 먹어. 채해. 그리고 늘 막내 소율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언니, 네가 왜 맨날 애기 봐? 선생님들도 있잖아. 서연이가 안쓰럽다는 듯 물었지요.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율이는 언니가 봐야지. 안 그래, 우리 막둥이? 품에 안긴 소율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서연이의 마음이 녹았지요. 1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갔지요. 준호는 보육원 축구팀에 들어갔고 준서는 그림 그리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서연이는 공부를 곧잘해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지요. 5살 소윤이는 어느새 보육원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소윤아, 너 춤 한번 춰봐. 다른 아이들이 졸라대면 소윤이는 신나게 춤을 췄지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팔을 휘휘 젓는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소율이는 이제 3살이 다 되어서 말도 제법 늘었지요. 언니 좋아. 그 서툰 말 한마디에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 6이 함께만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지요. 2년만 버티자. 그러면 18이 된다. 성인이 되면 동생들 데리고 나가서 직접 돌보며 살 수 있다. 그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운명은 서연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보육원에 돌아왔는데 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얼굴, 말하기 힘들다는 듯 뜸을 들이는 모습. 서연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구나. 좋은 소식이라면서 왜 표정이 그런 걸까요?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율이랑 소윤이 입양 가기로 했단다. 순간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입양이요? 응, 좋은 분들이야. 아이를 못 가지셔서 오래 기다리신 부부인데 어린아이 둘을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거든.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지요. 그 부부가 소율이랑 소윤이를 보시더니 꼭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서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 동생들이 다른 집으로 간다. 다른 엄마 아빠가 생긴다. 그건 곧 헤어진다는 뜻이었지요. 안 돼요. 서연이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소율이랑 소윤이는 안 돼요. 서연아, 입양 가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그 부부가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 싫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제발요, 선생님. 소율이는 아직 3살이에요.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다른 집 가면 진짜 엄마 아빠 완전히 잊어버릴 거예요. 서연이가 원장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돌볼게요. 제가 엄마처럼 키울게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서연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입양은 아이들한테 좋은 거야.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크는 게 우리도 사랑해요.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요. 피가 섞인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남겨준 동생들이에요.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야. 다음 주면 데려가시기로 했어. 다음 주. 고작 일주일. 일주일 후면 막내 소율이와 소윤이가 남이 되는 겁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크게 운 건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잠든 소율이와 소윤이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새근새근 잠든 막내의 볼을 어루만지며 서연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들과 헤어지지 않겠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는 운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입양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서연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동생들을 지킬 수 있지? 원장 선생님께 다시 사정해 볼까? 아니,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 그럼 입양 가시는 분들께 직접 부탁해 볼까? 제발 우리 동생들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었지요. 어른들 세계에서 16소녀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지요. 도망치면 어떨까? 순간 서연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육원을 탈출한다.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친다. 그러면 입양 절차고 뭐고 다 소용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미친 짓이었습니다. 16소녀가 5동생을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서연이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동생들과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서연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지요. 새근새근 잠든 5동생들. 소율이는 서연이 이불 속에 파고들어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고 소윤이는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호, 준서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때문에 고생시키게 생겼어. 근데 헤어지는 것보단 나을 거야.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6이 함께 어디든 가자.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일단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돈. 먹을 것은 급식 시간마다 빵이나 과자를 조금씩 챙겨두었습니다. 옷은 동생들 겨울옷을 몰래 가방에 넣어두었지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없었으니까요. 어떡하지? 돈 없이는 버스도 못 타는데.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이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보육원 사무실에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 급한 일에 쓰시는 돈이었습니다. 도둑질이야. 나쁜 짓인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서연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감수하기로 했지요. 그날 밤 서연이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손이 벌벌 떨렸지만 서랍을 열어 비상금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중 15만 원만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나중에 꼭 갚을게요. 꼭. 돈을 품에 넣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둑이 된 기분이 너무 비참했지요.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탈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지요. 서연이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입양 예정일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면 탈출은 금요일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가는 거야. 서연이는 동생들에게 이 계획을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소율이와 소윤이는 너무 어리니까 말해봤자 모르고, 준서도 10살이라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됐지요. 결국 서연이는 둘째 서연이와 셋째 준호에게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뭐, 도망친다고? 서연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쉿, 조용히 해. 서연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소율이랑 소윤이 입양 보내게 놔둘 거야? 우리 가족인데?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인 서연이는 언니 다음으로 맞이었지요. 그만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근데 도망치면 어디로 가?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연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럼 어떡해? 일단 나가고 생각하자. 여기 있으면 소율이랑 소윤이 빼앗기잖아. 빼앗긴다.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알았어, 언니. 나도 갈게.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동생들 다른 집 보내는 거 싫어. 13살 준호는 이미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자신이 집안의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마워, 준호야. 서연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이 막내들 업고 뛰어야 해. 할 수 있지? 응. 두 동생이 동시에 대답했지요. 서연이는 준서에게는 나중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10살 준서는 겁이 많아서 미리 말하면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탈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빠져나간다. 후문으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뛴다. 첫 차를 타고 일단 멀리 간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한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서연이는 하루 종일 평소처럼 행동했지요. 밥도 먹고 숙제도 하고 동생들이랑 놀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원장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셨지요. 얘들아, 내일 소율이랑 소윤이 가는 날이야. 아침에 예쁘게 인사하자. 응? 그 말에 서연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나가시고 아이들이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시계를 바라보았지요.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드디어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이와 준호를 깨웠지요. 일어나. 지금이야. 두 동생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는 준서도 깨워 상황을 설명했지요. 준서야, 우리 지금 보육원 나갈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10살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소윤이는 서연이가 업었고 3살 소율이는 서연이가 품에 안았지요. 가방을 메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캄캄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서연이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6 남매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후문 쪽으로 향했지요. 녹슨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서연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왔지요. 그리고 서연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폭설이었습니다. 언니, 눈이 엄청 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눈 속에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도 될까?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지요. 오늘 아침이면 소율이와 소윤이가 떠나는 거니까. 가자.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6 남매는 폭설이 휘몰아치는 새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폭설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졌지요. 서연이는 막내 소율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로는 서연이가 소윤이를 업고 준호와 준서가 서로 손을 잡고 따라왔지요. 언니, 너무 추워. 준서가 이를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지요. 조금만 참아.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돼.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라 가로등도 드문드문, 폭설에 시야마저 가려져 앞이 막막했지요.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분명 이 길로 가면 나와. 보육원에서 나갈 때 본 길을 떠올리며 걸었지만 눈 덮인 풍경은 전부 똑같아 보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지요. 언니, 나 더 못 걷겠어. 서연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에 업힌 소윤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서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품에 안긴 소율이가 점점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율아, 괜찮아? 서연이가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소율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율아, 눈 떠봐.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3살배기 막내는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급하게 외투를 벗어 소율이를 감쌌지요. 하지만 외투 하나로는 폭설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추위에 막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공포가 서연이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했지요. 준서는 걷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고 준호가 그때마다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 나 진짜 못 가겠어. 준서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안 돼, 일어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준호도 지쳤지만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소윤이를 업은 채 비틀거렸지요. 언니, 소윤이가 너무 무거워. 바꿀까? 내가 업을게. 서연이가 말했지만 이미 소율이를 안고 있는 서연이도 한계였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소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언니, 나 내려줘. 나도 걸을 수 있어. 5살 소윤이가 서연이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린 것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언니들 힘들까봐 걷겠다고 한 거지요.
서연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어린 것들을 이 추위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눈은 점점 거세지기만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품에 안긴 소율이가 아파 보였어요. 소율아? 소율아? 서연이가 다급하게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체온증. 어린아기가 이 추위에 버틸 리가 없었지요. 소율아, 제발, 제발 눈 떠. 서연이가 오열하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소율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지요.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율이 왜 그래? 소율이 죽는 거야? 소윤이가 겁에 질려 물었지요.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소율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으니까요. 하느님, 제발이요. 제발 소율이만은. 서연이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늘.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절망이 서연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연이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국도, 끝없이 쏟아지는 눈.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지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서연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아이들이 서연이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소율이가.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도망치자고 한 건 나였어. 이 폭설 속에 동생들을 끌고 나온 건 나였어. 소율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서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 안긴 소율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지요. 소율아,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서연이가 오열했습니다. 동생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지요. 폭설 속에서 6남매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기 불빛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지요. 서연이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서연아, 준호야, 손 흔들어. 크게. 서연이가 소리쳤지요. 하지만 이 폭설 속에서 차가 멈춰줄까요? 아니, 멈춰준다 해도 도움을 줄까요? 보육원에서 도망친 아이들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요.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차가 멈춰섰지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내렸지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눈 속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남자가 다가오자 서연이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품에 안긴 소율이를 내밀며 서연이가 처절하게 외쳤지요. 아저씨, 빨리 차 타.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요. 동생들 다 데리고 타. 어서. 남자가 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동생들을 차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지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남자는 소율이를 조수석에 눕히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지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 버텨야 해. 차가 눈 덮인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수석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지요.
하느님, 제발이요. 소율이를 살려주세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도와주는지 물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막내가 살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요. 차창 밖으로 폭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눈 덮인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남자는 운전하면서 연신 조수석의 소유리를 확인했지요.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동생들도 겁에 질린 얼굴로 조수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큰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소유리를 안고 뛰어 들어갔지요. 저체온증 환자야. 3살 여아. 응급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소유리를 스트레처에 눕혔지요. 체온 34도. 저체온증 2단계. 빨리 가온 치료 준비해. 서연이는 동생들과 함께 응급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유리가 처치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소유라. 서연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 제 동생이에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처치실 문은 닫혔고 서연이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유라. 제발. 동생들이 서연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윤이가 언니 품에 파고들며 울었지요. 소율이 괜찮아? 소율이 안 죽어?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들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아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젖은 코트를 벗어 서연이의 어깨에 걸어주었지요. 일단 몸 좀 녹여. 너희도 저체온증 올 수 있어. 서연이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눈매가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지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지요. 너희, 왜 그 폭설 속에 있었던 거야? 서연이는 망설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도망쳤다고 하면 다시 보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가 아니었으면 소율이는 죽었을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지요. 저희 보육원에서 도망쳤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육원?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네. 막내랑 다섯째가 입양 간다고 해서요. 헤어지기 싫어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모한테 맡겨졌는데 고모가 보험금 다 날리고 보육원에 버렸어요. 한번 시작하니 말이 술술 나왔지요. 저희는 6인데 막내 둘만 입양 보낸대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망치자고 해서 소율이가 이렇게 됐어요. 다 제 탓이에요. 동생들이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탓 아니야. 서연이가 울며 말했지요.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헤어졌어. 언니가 지켜준 거야.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슬픔, 연민, 그리고 무언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언제? 작년 12월이요. 남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요. 하지만 서연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는 게 보였지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소율이 어때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서연이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지요. 살았어요? 소율이가 살았어요? 응급가온 치료 잘 됐어요. 하룻밤 입원하고 경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고마워요. 하느님 고마워요. 동생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남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6남매, 부모 잃고 떠돌다 보육원 신세, 헤어지기 싫어 폭설 속으로 뛰쳐나온 아이들. 남자의 눈가에 촉촉한 빛이 스쳤지요. 한참 후 아이들이 진정되었을 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지요. 어디로 가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소율이와 소윤이는 입양 보내질 것이고 돌아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었지요. 저희는 서연이가 우물쭈물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어. 네.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막내가 태어나면 데려갈 수도 없잖아. 갈 데가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서연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6남매를 집에 데려가겠다니요. 저희가 6이에요. 폐가 될 텐데. 폐는 무슨, 방은 남아도는데 뭘.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지요. 서연이는 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 지치고 배고프고 추운 얼굴이었지요.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다음 날 소율이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아이는 하룻밤 푹 자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생글 웃었지요. 언니 배고파?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남자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아이들은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대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었지요.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준호가 멍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저택 앞에는 여러 대의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뛰어나왔지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자였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연락도 없이 어디? 여자가 남자 뒤에 옹기종기 서 있는 아이들을 보고 멈칫했지요. 이 아이들은? 남자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폭설 속에서 발견한 것, 막내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세상에, 이 추운 날 이 어린 것들이. 여자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이제 괜찮아.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서연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따뜻한 밥부터 먹여야지. 여자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푹신한 소파,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와, 진짜 궁궐 같아. 준서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지요. 그때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이 서연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 가족 사진이었지요. 17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 둘. 그런데 그 사진 위에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저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갓 지은 흰 쌀밥, 갈비찜에 잡채까지. 아이들은 밥상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왜 안 먹어? 어서 먹어.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더 줄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모집에서는 밥 달라는 소리도 눈치 보며 해야 했는데, 보육원에서도 늘 정해진 양만 먹어야 했는데, 이 넉넉한 밥상 앞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요.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가 인사하자 동생들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막내 소율이는 숟가락질도 서툰데 밥알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맛있어? 여자가 물었지요. 네. 소율이가 입 가득 밥을 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여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남자, 그러니까 김선호 회장도 밥상 한쪽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요. 애틋함,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눈빛. 여보, 저 아이들. 아내 이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선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했지요. 밥을 먹고 나니 아이들에게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이미선이 직접 챙겨온 것들이었지요. 일단 이거 입어. 사이즈가 안 맞으면 내일 새로 사줄게. 서연이는 옷을 받아들며 의아했습니다. 아이 옷이 왜 이 집에 있는 걸까요? 게다가 사이즈도 동생들과 비슷했지요. 이 옷들은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선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요. 우리 딸들 거였어. 딸들. 과거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본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이 떠올랐지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야. 괜찮아. 이미선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옷들이 니들한테 가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그 말에 서연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꿈만 같았지요. 언니, 우리 여기서 진짜 자도 돼? 소윤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응, 자도 돼. 내일도 여기 있어? 그건 모르겠어. 서연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내일 보육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도망친 아이들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고 소율이와 소윤이는 서연이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지요. 동생들이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도 눈을 감으려는데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 아이들 교통사고가 작년 12월이래요. 이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12월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봐야지. 김선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 아이들 부모 사고 기록 확인해 볼 수 있겠나? 왜요? 설마. 아냐,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 대화가 멈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왜 자신들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피곤함이 밀려와 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눈을 감았지요. 오랜만에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김선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사랑스러운 두 딸, 선아와 선율이 7살, 5살이었던 아이들. 1년 전 그 아이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지요. 그날 회장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먼저 출근했고 기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지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지요. 내가 직접 데려다 줬으면, 그날 회의를 빠졌으면,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내 이미선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서로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설 속에서 6남매를 만났지요.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 죽어가는 막내를 안고 묻어달라고 울부짖던 소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선호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보낸 거야.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낸 거야. 그때 서재 문이 열리더니 이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응. 생각이 많아서. 이미선이 남편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미선이 조용히 말했지요. 입양 말이에요. 보육원에 돌려보내면 또 헤어지게 될 거잖아요. 김선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선아, 선율이도 저 아이들처럼 누군가한테 구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우린 우리 아이들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요. 김선호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 아이들 우리가 키우자. 두 사람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지요. 1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호 회장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남매가 거실에 옹기종기 앉았지요. 서연이는 긴장된 얼굴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하지만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지요. 너희 우리 집 자식이 될 생각 없니?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입양 말이야. 너희 6 다 우리가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입양. 이 좋은 집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그것도 6이 함께. 진짜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이미선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너희가 괜찮다면 우리 가족이 되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들도 울음을 터뜨렸지요. 3살 소율이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언니들이 우니까 덩달아 울었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부모 사고가 작년 12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제발 자신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기를. 입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 원장 선생님을 만났지요. 아이들이 여기 있었군요. 도망쳤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원장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 모두 제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네, 6 모두요? 원장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지요. 네,
그 아이들 헤어지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김선호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서연이가 얼마나 동생들 걱정했는지 아세요? 16 어린애가 5 동생 데리고 폭설 속으로 뛰쳐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들. 입양 서류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김선호 회장의 재력과 신뢰도 앞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지요. 그 사이 아이들은 회장의 집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와, 이 방 진짜 내 방이야? 준호가 자기 방을 배정받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응, 내 방이야. 마음대로 꾸며도 돼. 이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방 있어? 준서가 뛰어다니며 물었지요. 그럼 너도 있지.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보육원에서는 6이 한 방에 옹기종기 살았는데 이제는 각자 방이 생긴 거지요. 물론 막내 소율이와 소윤이는 아직 어려서 서연이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고 동생들도 각자 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서연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 뭐 때문에? 수학시험 만점. 선생님이 천재래. 서연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우리 서연이 원래 똑똑했잖아. 준호는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고모 집에서 보육원에서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거지요. 형, 나도 축구하고 싶어. 준서가 형을 졸랐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주말에 같이 하자. 막내 소율이와 소윤이는 이미선을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소윤이가 이미선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지요. 엄마. 그 말에 이미선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응, 이건 쿠키야. 먹어볼래? 응.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미선을 엄마라고 불렀고 김선호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지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준서가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이 무릎에 준서를 앉히고 함께 문제를 풀었지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응. 아빠 천재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가족 같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가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이들과 웃다가도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서연이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정리하던 김선호 회장의 손이 멈췄지요. 서류 한 장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임양아동 부모 사망일 20XX 년 12월 15일 교통사고. 12월 15일. 그 날짜를 본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월 15일. 그 날짜는 김선호 회장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딸 선아와 선율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지요. 설마 우연이겠지. 회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12월 15일에 교통사고가 한 것만 있었겠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지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고 장소가 적힌 부분을 찾았지요. 사고 발생 장소 경기도 시로 일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딸들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장소였지요. 아니야. 아닐 거야.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같은 날, 같은 장소. 이건 우연이 아니야. 회장은 서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으러.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본 이미선이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지요. 저 아이들 부모님. 사고 날짜가 12월 15일이야. 이미선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12월 15일이요? 그날은 선아랑 선율이가 떠난 날. 설마. 이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사고 장소도 같아. 그 말에 이미선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혹시. 회장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 봐야 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1년 전 사고 기록이 담긴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시 펴보지 못한 서류. 펴볼 용기가 없었던 서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 사고 보고서, 보험사 서류,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던 회장의 손이 멈췄지요. 피해 차량 호, 운전자 박남, 42세, 동승자 박여, 40세, 2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 박. 아이들의 성이 박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아. 그 한마디가 회장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정확하게, 비서실에 연락해. 이 사고 관련 기록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요.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저 아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깔대는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 그 평화로운 소리가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기를. 하지만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을 거라고. 운명이 자신을 이렇게 잔인하게 시험하고 있다고. 다음 날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사고 기록입니다. 김선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요. 수고했어.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이미선도 옆에 앉아 남편을 지켜보았지요.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서류를 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진실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지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의 최종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20XX 년 12월 15일 오전 8시 23분 경기도 시로에서 차량 간 정면 충돌 사고 발생. 회장의 눈이 글자를 훑어 내려갔지요. 가의 차량 호, 운전자 이남, 52세,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피해 차량 호, 운전자 박민수남, 42세, 동승자 박지영여, 40세, 가해 차량 후부 좌석 탑승자 김선하여, 7세, 김선유려, 5세, 총 사망자 4인, 현장 사망.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민수, 박지영. 서연이가 말했던 부모님 이름과 일치했지요.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이.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기사였습니다. 아.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서류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이미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던 그녀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질려갔지요. 여보, 이건 우리 기사가 낸 사고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선아, 선유리를 데리고 가던 우리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어. 이미선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저 아이들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차가, 우리 기사가 저 아이들 부모를 죽인 거라고. 그 말이 서재 안에 무겁게 울렸지요. 이미선이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보?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머릿속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죽어가는 막내를 안고 울던 서연이, 동생 좀 묻어주세요라고 애원하던 그 소녀, 부모를 잃고 고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떠돌던 여섯 남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아침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 줬다면, 자신이 그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았다면,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하느님, 회장이 무릎을 꿇었지요.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1년 전 두 딸을 잃은 자신에게 하늘이 새 아이들을 보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아로 만든 아이들을 자신이 거둔 것이었지요.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해? 이미선이 남편을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은 서재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빠 어디 있어? 밥 먹자. 소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회장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요. 저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기사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그 사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평소처럼 굴었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아니,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회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느끼고 있었지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회장님과 사모님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는 것을,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의논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언니, 아빠 왜 그래? 준서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피곤하신 것 같아. 서연이도 정확히는 몰랐지요. 다만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갑자기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함. 그날 밤 김선호 회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며칠간 수천 번을 고민한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행복하게 가족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회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그걸 숨기고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이었지요. 여보, 이미선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결정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야 해. 하지만
아이들이 알면. 알아. 아이들이 우릴 떠날 수도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살 순 없어. 이미선이 눈물을 흘렸지요. 떠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자.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건지도 몰라.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 해. 저 아이들은 알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지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영원히 떠날지. 회장은 그저 하늘에 빌 수밖에 없었지요. 창밖으로 별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1년 전 떠난 두 딸이 보내는 신호 같았지요. 선아야, 선유라.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밤의 침묵만이 서재를 채웠지요. 다음 날 저녁 김선호 회장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6남매가 소파에 옹기종기 앉았지요. 막내 소율이는 서연이 무릎에 앉았고 소윤이는 이미선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준서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지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이미선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회장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저기, 혹시 저희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시는 건 아니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럼 뭔데요? 아빠 표정이 왜 그래요? 서연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너희 부모님 돌아가신 거 교통사고였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 12월에요. 12월 15일. 회장이 정확한 날짜를 말했지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말한 적 없는 날짜를 회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날, 너희 부모님 차와 충돌한 차가 있었어. 아이들은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 차에 우리 딸들이 타고 있었어.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딸들이 타고 있었어.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지요. 그 차가 아빠 차였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기사가 너희 부모님 차와 충돌했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거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머릿속에서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찾아왔던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던 날,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던 말, 그 상대 차량이 지금 자기를 딸이라 부르는 이 사람의 차였다니. 아니. 서연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빠 때문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다는 거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말에 준호와 준서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의 입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어.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우리 딸들도.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지요. 서연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들을 구해줬습니다. 폭설 속에서 죽어가는 소유리를 살려줬습니다. 따뜻한 집을 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가족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우리 엄마 아빠 죽여놓고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왜 구해줬어요?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가족 되자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서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소유리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언니, 왜 그래? 무서워. 소유리가 서연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소윤이도 이미선 품에서 울기 시작했지요. 언니, 나 무서워. 거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연이는 동생들을 바라보았지요.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 막내. 이제 겨우 이 집에서 행복해지려던 동생들.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호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미안해, 서연아.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년 인생 동안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자신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지요. 그날 내가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 줬어야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쁘다고, 회의가 있다고 기사한테 맡겼어.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눈물이 회장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내 딸들도 그날 죽었어. 선아, 선율이. 7살, 5살이었어. 서연이는 그제야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가족 사진. 두 여자아이의 웃는 얼굴. 그 아이들도 그날 죽은 거였지요. 너희 부모님도 우리 딸들도 다 내 잘못이야. 회장이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래도 말해야 했어. 이미선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애들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이미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를 처음 봤을 때 하늘이 보내준 아이들인 줄 알았어. 우리 딸들 대신. 이미선의 목소리가 끊겼지요. 그런데 이런 인연일 줄은 정말 몰랐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지요.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서연이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엄마, 아빠. 1년 동안 꾹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요. 16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지요. 서연이가 언니를 끌어안고 울었고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였지요. 막내 소유리와 소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언니 오빠들이 우니까 덩달아 울었습니다.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김선호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은 채 어깨만 들썩였지요. 미안해.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었지요. 이윽고 서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동생들아, 가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언니, 어디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여긴 아니야. 서연이가 동생들의 손을 잡았지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저희 보내주세요. 서연이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눈물에 젖은 눈, 하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희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서연이가 동생들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제발, 제발. 회장의 입에서 애원이 새어나왔지만 서연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아이들이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혔지요. 그 소리가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미선이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지요. 여보, 애들이.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아이들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지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아무도 춥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소윤이가 서연이 손을 꼭 잡고 물었지요.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보육원으로 돌아갈까? 아니, 거기로 가면 또 동생들이 헤어지게 돼. 그럼 어디로? 고모한테? 절대 안 돼. 서연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지요. 일단 어디 앉아. 소율이가 힘들어해. 그제야 서연이는 품에 안긴 막내를 보았습니다. 새 살배기가 지쳐서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준호가 외투를 벗어 막내들에게 덮어주었지요. 형, 춥겠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제니가 더 어리잖아. 서연이는 동생들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 서연아, 애들아. 김선호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코트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뛰쳐나온 것이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회장이 아이들 앞에 멈춰섰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회장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공원 바닥 위에.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는 외면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있어. 제발 들어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너희가 떠나면 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원래 죄인이잖아요. 서연이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어. 내 딸들을 내 손으로 죽인 것 같아서. 서연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런데 너희를 만났어. 폭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우는 너를 봤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누구 딸이든 누구 동생이든 상관없었어. 그냥 살려야 했어. 서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나중에 알게 됐어. 너희가 그날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라는 걸.
회장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어. 평생 말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어. 하지만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그건 비겁한 거야. 너희한테, 너희 부모님한테 너무 비겁한 거야.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보았지요. 서연아, 부탁이 있어. 뭔데요? 너희 부모님 묘소에 데려가줘.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부모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싶어? 회장이 바닥에 이마를 댔지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이마를 조아리는 재벌 회장. 자기 딸들도 잃고 자신들 부모도 잃게 만든 죄책감에 무너진 한 남자. 언니, 서연이가 조용히 불렀지요. 가보자. 엄마 아빠한테. 서연이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지요. 데려갈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차가 묘지 주차장에 멈췄지요. 서연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 이후 처음 찾는 길이었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덕을 오르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봉분이 보였습니다. 박민수, 박지영,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비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엄마, 아빠.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소율이와 소윤이도 언니들 따라 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로 김선호 회장과 이미선이 천천히 다가왔지요. 회장은 비석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차가운 흙 위에 두 무릎이 푹 파고들었습니다. 김선호 회장이 비석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이마에 닿았지만 아무렇지 않았지요. 박민수님, 박지영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목숨을 앗아간 죄인입니다. 밤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지요. 그날 아침 제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두 분과 충돌했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했어야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지요. 그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딸들도 죽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연이는 회장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넓은 등이 지금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두 분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죽어가는 막내를 안고 묻어달라고 울던 서연이를 봤습니다. 회장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지요. 살려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두 분의 자녀인 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선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두 분의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제 자식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뻔뻔하다는 거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압니다. 회장이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지요. 그래도 빌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비석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 대신 제가 아이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 절을 했지요. 남은 평생 제가 아이들 아버지 노릇하겠습니다. 또 절을 했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회장의 이마가 흙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부모님을 죽인 사람, 하지만 자신들을 살린 사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똑같이 아는 사람. 서연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서연아, 사람을 미워하면 네가 더 힘들어. 어릴 적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빠라면 이 사람을 용서했을까? 서연이는 천천히 비석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지요. 아빠,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아저씨 용서해도 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요. 하지만 서연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서연이가 몸을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마를 흙에 대고 있는 남자. 일어나세요. 서연이가 말했지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서연이가 회장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아빠라면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저도 용서할게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회장이 서연이를 끌어안았지요. 고마워, 고마워. 서연이도 회장의 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지요. 서연이가 언니 옆에 안겼고 준호와 준서도 다가왔습니다. 막내 소율이와 소윤이도 품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이미선이 아이들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8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윽고 서연이가 비석을 돌아보았지요. 엄마, 아빠. 서연이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 가족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 잘 지내렴. 우리 대신 사랑해줄 사람들이 생겼구나.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젖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지요.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회장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았지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이미선이 아이들에게 물었지요. 라면이요. 준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밤에 라면은 좀. 이미선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라면 끓여줄게. 다 같이 먹자. 그날 밤 8식구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호로록 면을 먹는 소리, 국물이 맛있다고 감탄하는 소리. 평범한 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요. 아빠. 서연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선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서연이의 눈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엄마. 막내 소율이가 이미선에게 안겼습니다. 왜 우리 막내? 라면 더 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무거웠던 공기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잤지요. 푹신한 이불 속에 옹기종기 모여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서연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지요. 서연이는 이제 17,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지요. 서연아, 진로 상담하자. 너 뭐 되고 싶어?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서연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전교 1등을 다투는 수재였지요. 언니, 나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가 못 가면 누가 가? 준호는 중학교 2학년 학교 축구부 주장이 됐습니다. 형, 나 오늘 골 2개 넣었어. 준서가 자랑하면 준호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잘했어. 근데 형은 3개 넣었어. 에이, 형 나빠. 남자 형제끼리 투닥거리는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 5학년 미술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지요. 이건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준서가 그린 그림에는 8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 아빠, 선아 누나, 선율 누나에게. 그 그림을 본 김선호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윤이는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요. 엄마, 나 오늘 친구 10명 사귀었어. 우리 소윤이 인기쟁이구나. 막내 소율이는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였지요. 아빠, 아빠, 뽀뽀. 소율이가 회장에게 달려와 볼에 쪽 입을 맞추면 회장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었습니다. 이미선도 한결 밝아졌지요. 1년 전만 해도 2 딸을 잃은 슬픔에 지쳐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 아이들의 엄마로 하루하루가 바쁘고 행복했지요. 애들아, 밥 먹어. 네. 우당탕탕 아이들이 식탁으로 모여드는 소리. 그 소란스러움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지요. 자, 가족 사진 찍자. 이미선이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다들 모여봐. 빨리빨리. 아이들이 소파 앞에 옹기종기 모였지요. 김선호 회장이 가운데 앉고 이미선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서연이는 뒤에 섰고 준호와 준서는 양옆에 섰지요. 막내 소율이는 회장 무릎에, 소윤이는 이미선 무릎에 앉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지요. 모두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지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도망쳐 폭설 속을 헤매던 그날 밤, 소율이가 죽어가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연아, 무슨 생각해? 회장이 물었지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요. 행복해? 네. 진짜 행복해요,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서연이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검은 리본이 달려있던 그 자리. 지금은 2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하나는 선아와 선율이의 사진, 또 하나는 서연이네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김선호 회장이 직접 모셔온 것이었지요. 우리 집 하늘에서 지켜보는 분들이야. 회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그리고 선아 선율이 누나.
네 분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야. 서연이는 가끔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말하곤 했지요.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애들아, 나들이 갈까?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지요. 우당탕탕 현관으로 뛰어가는 소리, 신발 신으라고 야단치는 소리, 먼저 가겠다고 다투는 소리, 그 소란스러움이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현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1년 전 두 딸을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만난 6남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지요.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아야, 선유라. 아빠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살랑 불어왔지요. 마치 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우리도 여기서 잘 있어요.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뭐해요? 빨리 와요. 이미선이 불렀지요. 간다. 회장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햇살 아래 8식구가 나란히 걸어갔지요. 손을 잡고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폭설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활짝 꽃피었습니다. 6남매와 재벌 회장 부부.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심은 통하고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